그래서 오늘 이준 관련한 강의를 좀 할 건데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 뭘 알고 싶으신 걸까요? 선생님부터.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하게 되면 저는 그냥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대충 하니까 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 대충은 어느 정도 아신다는 거죠? 그냥 제목 그대로. 아, 제목 그대로. 진짜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뭔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회의 장소에서 바로 자결을 배를 갈라서 자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여러 가지 그 내용물을 뿌리시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게 가능한 일인지요.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우신 분.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입장 자체를 못 하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목은 헤이그 만국평화의 특사해서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준 관련 동상들입니다. 여기 기념관 앞에 있는 것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혹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여기? 그러면 동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 세웠냐죠. 그러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의 동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으로 되살린 국헌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무슨 말일까요? 죽음으로 되살린 국헌이다. 그러면 국헌을 먼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국헌이 뭘까요? 독립하는 거지. 네?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 박은식이라는 분 아십니까? 역사학자요. 오, 수준이 높으시구나. 근데 그분이라든가 신채호 선생 아시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됐던 계기는 민족을 살리자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응?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되살리려면 누가 되살려야 된다? 민족 단위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국헌을 되살리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책을 많이 썼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 이제 국헌인데 죽음으로 되살렸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후대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죽었어? 선생님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결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예. 그래서 1907년 7월 14일 날 이준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은 이준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실제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죽음으로 되살렸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가,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죠? 아무튼 이 동상이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건 이제 근데 이게 이준인데 동상 얼굴이 다 달라. 이거 작가의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예? 실사율이 높은 사람을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아니면 돈이 적게 들으니까 대충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의 사진은 이게 유일해요. 응? 물론 이제 이 같은 것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얼굴이 정면이 아니죠. 그런 거지. 이걸 가지고 정면 사진을 복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동상은 헤이그에 있는 동상이고요. 이건 이제 실제 묘소에 있는 동상이고 이것은 헤이그에 있는 이준 기념관에 있는 동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거 하나 보이잖아요. 이거 누군 줄 알죠? 오, 잘하시네. 이 누구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이준 동상 옆에 사진 찍었죠? 이 동상 어디 있을까? 예? 국회? 대법원?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검사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있을까? 대검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안 보이시지? 국민대 이계영 딱 써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만, 예? 요건 이제 지금 현재 묘소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장충단에 있는 동상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를 거냐 하냐면 이 동상은 서울대 법대 건물 앞에 있어요. 왜? 예. 잘 아시네. 이준은 대검에 이준의 검사가 그 동상이 흉상이 있는 이유가 1호 검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검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닐 거예요. 그 학교가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무슨 학교? 법관 양성소. 그죠? 1895년에 만들어진 그 법관 양성소인데 그게 관리학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의 뿌리는 어디에 맞닿아 있다? 법관 양성소에 맞닿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다가 동상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저거 왜 있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지? 동상은 그 목적과 장소 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분들 몇 분이나 아실까요? 제가 이분들의 사진을 왜 다 갖다 놨을까? 이분들이 여기에 묻혀 있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영훈이 형부터 눈에 보여요? 신익희도 있고. 오. 이시영, 손병희, 김병로, 조병옥. 오, 어떻게 아세요? 오. 예. 이분들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이리 왔을까요? 예. 오, 손병 답사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답사하시죠? 손병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순서예요. 숫자 보이세요? 이게 1번, 2번, 3번 보이시죠? 4번 신익희. 그다음에 5번이 이게 이렇게 제가 하질 못해서 참 이렇게 신익희 신학윤 있고, 그다음에 이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김도연, 그다음에 김창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지간에. 그다음에 5번, 6번이 조병옥,
여기 죽은 숫자들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주는 1907년에 죽었는데 언제 왔을까? 7번, 8번, 9번, 10번. 이준이 10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국립묘지로 승격 받았죠. 그죠? 국립묘지가 승격 받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요? 관리가 누가 하느냐 그런 거죠. 응? 자, 이런 데 말고 우리가 보통 그 국립묘지 하게 되면 현충원하고 대전 현충원 보통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어디요? 3.1선이요. 3, 3.1선이요. 3.1선. 예, 망우리가 그런 거죠. 또, 예, 효창공원이 그렇습니다. 효창공원은 주로 예, 임시정부와 관련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죠.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것이 1907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왜 1907년 4월 달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을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그 역사를 앞식으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시죠? 쭉 이게 을사늑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디서? 오, 예, 중명전에서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주재하는 대신회의예요. 누가 참석했냐면 요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대신들이 1905년 11월 17일 날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정도 결정을 안 내리고요. 니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럽니다. 니들이 누구예요? 대신들한테 미룬 거죠. 그런데 대신들이 마음대로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여기에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점 11시, 12시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토 히로부미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고 있을 거예요. 달려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 왜 빨리 통합을 시키는 거야? 하면서 고종을 만나려고 하지만 고종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대신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결정을 내립니다. 인원이 8명입니다. 다 물어봅니다. 너 찬성이야 반대야? 찬성이야 반대야? 했더니 몇 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을사늑약의 안이 어떻게 됐다? 통과를 시킵니다. 그게 18일 날 새벽 2시입니다. 하루를 꼬박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나머지 이 민영기, 이하영 이분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 친일을 합니다. 누구만 빼놓고? 한규설만 빼놓고 다 친일합니다. 당시에 한규설은 어떤 직책이었죠?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였던 거죠. 자, 이게 을사 조약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조약문을 보시게 되면 약간 빈 구석이 있어요. 어떤 면일까요? 예,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뭐라고 그럽니까? 1905년에 맺었던 뭐다?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다가 보호를 넣어요. 그죠?
일본이 누구를 보호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조약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지웠지. 응?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을사보호지역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효다. 응? 어떤 이제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려면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응? 또 하나가 여기 체결되는 과정을 봤을 때도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이 조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럼 조약자를 넣어? 조약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늑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늑약 뜻이 뭐예요? 강제로 체결됐다.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응? 자, 왜 이렇게 이 조약 이름이 맞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없어요? 조약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도 조약으로서의 성립되는 하나의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다? 이런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미처 이 조약을 뭘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사인만, 도장만 찍게 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이 뭐죠? 그렇죠. 외교권을 뺏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외교권을 뺏어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아직 주권은 빼앗기지 안 했죠. 외교권을 누가 가져간다? 일본이 가져가겠다. 왜? 너희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서양에 대결할 힘이 없으니 우리가 대신 보호막이 돼줄게 하니까 보호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도와줄 외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한국이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립화돼요. 고립시켜버린 거야. 응?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사람들은 봤더니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은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산업화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했던 계몽운동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자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적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나쁜 놈들끼리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아니냐. 죽이겠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면 정작 나라를 다스렸던 고종은 어떻게 했을까? 고종은 이게 뭐냐면 대덕국 대황제 폐하라고 되어 있어요. 편지를 보낸 거야. 문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덕국이 어디지? 독일. 독일 누구한테? 황제한테 보내요. 무슨 내용이냐? 이 을사늑약은 나는 찬성한 적 없어. 지들끼리 체결한 거야. 그러니 무효고 우리가 독일과 외교 관계 수립할 때에 첫 조항이 뭐냐면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야. 우리가 일본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밀어붙여서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는데 지금 도와줘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보내고요. 러시아도 보냅니다. 특히 여기 보게 되면 누구한테? 헐버트라는 사람한테 이런 종이를 주면서 너희 나라 미국에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달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1906년 12월 1일자에 신문에 광고까지 나갑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불법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다? 다들 시큰둥했다. 시큰둥했다. 그러면 고종이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고종이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랬다? 외교적으로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결을 했고요. 응?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었어요. 응?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반성이 된다고 그러고요. 그럼 정작 한 나라를 책임졌던 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국제 여론을 만들어요? 네? 국제 여론을 국제 여론을 좀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다? 다들 시큰둥했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그 신문 같은데 국제 만국 예, 신문에 냈다 하더라도 자, 이 시기는 제국주의 시기입니다. 응? 제국주의가 뭔지 아시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정당한 거다. 이게 어려운 말로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생물 진화론 있잖아요. 이게 다윈의 생물 진화론 핵심은 우성열 인자가 열성문자를 이긴다는 뜻 아니에요. 응? 그런 것처럼 제국주의는 땅 따먹기 싸움인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다른 나라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걸 정당화하는 거죠.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먹는 것은 문제 안 돼.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일본이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강대국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었어? 식민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했어야 될 것이냐? 싸워야 된다. 부당함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부담을 알리려고 하는데 너무 싸웠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국가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죠? 왜 망하게 되었는지. 응.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뭐부터 질문해야 돼, 선생님?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러지. 그러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지불했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게 됐어요? 35년 동안 식민통치 당했네? 그러면 왜 망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다음에 질문이 방법을 찾아봐야. 아, 방법을 역사적 교훈을 얻으려면 또 하나의 질문 뭐 해야 되냐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그렇지.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최고의 책임자 누구? 왕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왜 망했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과 답을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역사를 근대사라고 해서 이제 책을 펼치잖아요.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흥성군이잖아요. 예? 그런데 흥성군이 근대 시기 하게 되면 책을 펴자마자 흥성군 모두 나와요. 그러면 조그만 제목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뭐예요? 흥성군의 개혁이야.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흥선대원군도 일말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지? 이 조선의 나라가 1863년부터 1910년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1963년부터 1873년까지 누가? 흥선군이 통치를 했고요. 그러면 1873년부터 1895년까지는 누가? 민비가 정권을 잡았어, 권력을. 고종은 1897년 자기가 7월 달에 황제가 되면서 자기 정치를 이제 해나가요. 그러다가 언제 이 자기 권력을 놓치냐면 1904년 2월 달에 권력을 놓쳐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너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불과 통치를 얼마 안 했어요. 그러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런데 흥선군이 잘했다고 교과서에 개혁부터 나오게 되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분명한 책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 물을 사람인데 너 잘했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교훈을 얻지 못한다. 제 말뜻 이해하시겠어요? 이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크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의병. 역사에서 항시 뭐가 충돌하냐면 충과 효가 충돌을 해요. 충과 효가. 뭘 우선시해야 되느냐? 뭘? 충. 그런데 1907년에 13대 의군의 서울 진국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책임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빠가 죽었다고? 그러죠. 가버렸잖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원했던데 지금 가면 돼. 네가 총사령관인데 죽일 놈 새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세요. 왜? 효가 우선하는 거죠. 효가. 이거는 간단히 보게 되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연을 해. 근데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 그러면 강연을 끝내고 갈 것이냐 중간에 중단하고 갈 것이냐. 어떤 게 오를까? 사람마다 달라요. 자,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가 죽었습니다. 8월 15일 날. 그게 8월 15일 날 광복길 행사한 날 그랬습니다. 자, 박정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게 신문에 만약에 중간에 중단하고 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박정희가 끝까지 자기가 마치고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박수 크게 치나요? 저렇게 해야 돼. 대인배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신라 시대에는 전국이 불국토야. 응? 그것도 왕자도 중되고 다 중돼요. 응? 그때 사회 문제가 돼요. 뭐가? 야, 너가 중이 되면 누구를 누가 해? 부모님은 누가 보필해, 인마. 그게 충돌해요.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부처의 귀에서 중되는 것도
효도나 마찬가지다. 그런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쌍사자 석등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병은 보통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방법론을 보자고요. 당시에 의병의 무기는 농기구. 농기구 뭘까요? 쇠수랑 도끼, 낫. 예? 그거 들고. 그러면 일본군은 뭘 들었어? 총 들었는데, 그러니까 총 들어서 나가지고 낫 들고 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간다. 아무튼 의병도 총은 있었다. 근데 무슨 총이다? 화승총이다. 화승총 혹시 어떻게 발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모든 물을 붙인다고 해서 다 터지는 건 아니죠. 총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총알이 나가야지 뭘 부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알이 어떤 힘에 의해서 나가? 그죠? 화약이 폭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그럼 화약을 어떻게 하죠? 지금은 총알에 다 화약이 들어있고, 그렇지? 거기에서 불 지르고, 공이란, 밑에 총알 뒤에 보게 되는 공이라는 데가 있어. 거길 툭 치면 불꽃이 일어나고, 그 힘에 의해서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해서 총알 나가는 거예요. 탄두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조총은 총신에다가 화약을 먼저 쟁여야 되겠죠. 그러죠?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에 포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들 그 뭐 명량해전 그런 거 보셨죠? 그 포탄이 날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터지는 않아요. 터지려면 시기가 한 200년, 300년 가야만이 터져요. 응? 그러면 포탄을 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배를 구멍 내 가지고 침몰시키는 거죠. 응? 그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려면 그것도 과학적인 발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결국은 무거운 쇳덩어리를 보내려면 포신에다가 화약을 쟁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져내야 될 거 아니야. 쭉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밀도가 높아야 폭발력이 클 거니까. 총도 마찬가지죠. 여기다 화약을 가져가지고 쭉 딸고 쟁이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어? 이제 총알을 넣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화약 폭발시키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심지에다가 불 붙여야 되는 거야. 그럼 심지 타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화약 폭발시키면 그 안에 있는 총알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발 쏘려면 얼마 걸릴까, 시간이? 5분. 한번 재볼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일본군의 총은 연발이 가능합니다. 대적이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럴 때에 전법이 어떤 전법을 많이 쓰죠? 게릴라 전법을 쓰죠. 자, 이런 형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독립군도 마찬가지예요. 독립군도. 여러분들이 그냥 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봉오동과 청사리 전투가 있단 말이죠.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그것은 일본 정규군과 싸운 거예요. 누가? 독립군이. 그렇지? 이 의병은 훈련 받았다? 훈련 안 받았던, 우리 얘기하게 되면 민병대나 마찬가지예요. 응? 그 독립군은 그나마 좀 더 뭐 사격 연수 받고 뭐 조작부터 배웠겠지. 그런데 독립군을 생각하게 되면, 자, 독립군들이 무장을 해야 되잖아. 총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 일본 걸 뺏어가지고 일본군 거 뺏었다. 그럼 일본 뺏으려면 무기고를 어떻게 털어요, 이걸? 일본군의 무기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군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활동했죠? 어디?
아, 만주 쪽이잖아요. 그러지? 자, 만주 지역에 일본군이 있어요? 있어요? 만주는 어느 나라 땅인데? 러시아 땅이에요. 아무튼 중국 땅이잖아요. 중국 땅에 일본군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청산리와 봉오동 영토는 일본군이 사단 규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 그때 당시에 중국이 괜찮아, 니들 만도 왔다 갔다 해야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군을 털어서 무기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군은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군을 무너뜨리게 되면 그 물건을 노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무기는 어디서 났을까? 체코군한테 산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야지. 네,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어디 가서? 연해주 가서. 응? 자, 그럼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체코 당시에 연해주는 어느 나라 땅이야? 러시아 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샀을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화폐 단위가 뭐예요? 루블화야. 그럼 우리는 무슨 돈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독립자금. 그러니까 독립자금은 화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 돈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지? 돈이 당시에 식민지였을 때는 조선은행권이 발행됩니다. 응? 그러면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넘어옵니까? 국내에 넘어오긴 해요. 그러지? 국내에 넘어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제? 환전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했을까? 이렇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 그냥, 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군과 전투에 노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사와야 되는데, 그 총을 살 수 있는 데가 연해주밖에 없었다. 그럼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었고, 그렇게 질문 하나 던지게 되면 궁금해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아우성 칠 거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어느 화폐냐? 응? 만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 화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 화폐도 있을 것이고 일본 돈도 있었을 것이고 조선은행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가지고 루블화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해야만이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죠?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궁금해지고 재밌어지는 거야. 자,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총알이에요. 총알입니다. 총알이 없으면 총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게 되면 기관총을 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관총을 쏠 수가 없다. 예? 그게 몇천 발 있다 하더라도 한 시간 몇 쏘게 되면 다 소진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몇천 발에 몇만 발의 탄약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구입할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응? 그래서 대부분의 이때 당시 독립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릴라 전법을 씁니다. 응? 게릴라전이 뭔지 아시죠? 내북해 있다가 쏘고 빠지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화력도 밀리는 데다가 또 훈련도 덜 받았어요. 숫자도 적어요. 의병이 그랬습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의병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일본 헌병은 몇 명이 보내냐면 보통 의병은
이 게릴라 작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몇백 명 단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명 단위입니다. 2, 30명, 3, 40명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의병 나타났다 하게 되면 일부 헌병 두세 명 보내요. 그러면 결국은 의병은 뜻은 좋지만 일본군을 이길 수는 없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을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규군을. 그러죠. 의병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의병을 해요. 고종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약간 이제 복잡한데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만 이해하세요. 1899년에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06년 8월 달에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식 초청을 받았는데 막상 효장에 갔더니 명단에 빠져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들이댑니다. 뭐냐면 쭉 봤더니 47개국에서 12번째 꼬레가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 언제 보냈느냐? 1905년 9월 25일 날 보낸 것이고요. 이 연락은 1905년 10월 달에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니콜라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그림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어느 나라? 영국과 미국이 등을 떼밀어서 일본을 등을 떼밀어서 누구로 싸우라? 러시아랑 싸우라. 이게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죠. 일본은 당시에 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은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뒷배경에 누가 있었다? 영국과 미국이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싸움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 10년 전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청일전쟁의 전쟁판도 한반도였고요. 일본은 다른 나라부터 침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44년에 도쿄가 공습당하고 45년에 원자폭탄을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몽골이 한 번 일본을 점령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실패합니다. 왜? 태풍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 태풍을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신풍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일본말로 카미카제라고 그러고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바람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일본을 침략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스스로 폭탄이 돼서 일본한테 대항하자. 그게 카미카제가 되는 거죠. 신풍이. 이해하시지? 잘 따라오네 이게. 그러니까 일본과 청이 싸우는데 그 전쟁터는 한반도였고요. 너일과 일본이 전쟁터인데도 한반도가 전쟁통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일본이 이깁니다. 이때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즈벨트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보통 전쟁에서 어느 이제 전쟁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서로가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어떻게 매듭을 질 것이냐. 네가 패전했으니까 너 배상금 얼마 내라. 그런 얘기를 또 저기 작성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어디서 작성합니까? 승전국에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때에도 어디 시모노세키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작성을 해요? 미국에서 작성해요. 누가 중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이 사람이 중재했기 미국에서 작성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많은 힘을 잃게 돼요. 널 전쟁이 왜 이러냐면 여기가 만주잖아요. 그죠? 연해주가 여기고요. 여기 한반도입니다. 여기가 일본 있고요. 러시아도 식민지를 갖고 싶었어요. 식민지를.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가 여기 있죠. 그죠? 어디? 당시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땅은 전부 다 시베리아잖아요. 지금도 땅은 가장 넓은데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강대국 되려면 식민지 대열에 끼어들어야 돼요. 그 러시아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하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막냐면 영국이 막아요. 영국이 사사건건 막아요. 이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철저히 막아요. 응? 여기 그때 당시 크림반도도 막고요. 아프가니스탄도 막고요. 다 막아요. 그러면 여기 막히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느 쪽으로 이제 돌파구를 뚫으려고 그래요? 동쪽으로 뚫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블라디보스토크 뜻이 뭐다? 동방을 정벌하라. 응?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것을 가지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응? 그러면 영국도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거문들을 점령하는 거예요. 응? 이건 이제 전부 다 세계사와 연관이 있는 문제예요. 그게 전체를 역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그래. 큰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펼쳐? 칠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전 세계 영국과 강대국들이 러시아가 남한에서 식민지를 만드는 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나라 한국은 어디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무튼 큰 흐름에서의 돌출 행동을 하게 된다. 응?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는 수세에 몰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시금 1906년 8월 달에 만국평화회의 열린다고 초청을 보낸다. 자, 보내는데 이게 압박용이었다. 이 만국평화회의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러시아가 터뜨리려고 그래요. 문제 삼으려고 그래요. 만국평화회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저지시켜야 돼요? 일본이 저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1907년 1월 달에 일본과 러시아가 만나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한다? 만주 위쪽으로는 미국이 아니 러시아가 장을 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러시아가 그래도 북에 있는 만주를 본인들이 이 이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1909년 10월 달에 하얼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중근이 그래서 가는 거. 그 이토가 히로부미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따지려고 하얼빈을 갔던 것이고 그걸 누가 알았어? 안중근이 알았고. 그래서 이토를 처단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의 일련 이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외기 특사라 해서 이주만 알고 있지만 1905년 9월 달에 이미 이용익이 만국평화회의에 파견이 된다. 1906년 여기에
열린다고 그러니 사전에 이용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상설을 또 보냅니다. 자, 이상설을 만나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되어버려요. 취소가 되니 벙 뜨게 되잖아요. 붕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이용일 만나 블라디 만나지만은 취소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용정으로 가요. 그래서 만든 게 서전서숙인 거예요. 응? 대부분 다 이상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상설은 더 이상 국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지? 그러면 여기 이상설 특사를 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 이게 있었던 거지. 활동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 자금. 예? 그 활동 자금을 가지고 학교를 진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상설이 만주가 가지고 서전서숙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준이 특사로 지목됐을까? 이 세 명을 특사라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은 이상설은 어디 있었다? 이상설 어디 있었다? 용정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종은 러시아에 있어요. 자, 그러면 특사로 간다는 얘기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유임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 유임장이 보게 되면 대한제국 특사 모함에서 쭉 나와요. 누구를 여기다가 유임장이다라고 써 있단 말이야. 특사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이 자기 대신에 보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유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해가 빠르시네. 그죠? 그냥 이준이 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임장을 누군가가 국내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이준이었을까라는 점이지 이제. 왜? 그래서 아무튼 이준이 이 얘기는 저번 강의 때 좀 들으셨잖아요. 너무 감다. 응?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얘기는 좀 들으셨죠? 이 사건이 이준을 스타로 만들어줬어요. 스타로. 그전에 뭐 이런저런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되고요. 사람들이 이준을 알게 됐고, 당시 이준이 검사였는데 지금으로 치면 7급 공무원이에요. 7급 공무원이 대통령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낼 것인지 다 구상을 했고요. 응? 그래서 다들 의견을 모았던 것이 누굴 보내자? 이준 보냅시다. 그 쓸만한 놈이더라고요. 그 정도 팩이면 뭔가를 해낼 사람 같아요.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 이게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응? 이게 유임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고종이 이걸 썼을까? 안 썼어요. 그러면 고종이 유임장이라는 걸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고종의 사인이죠.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고종이 생일이 25일이에요. 보이십니까? 25가? 이게 20이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20할 때에 약자 쓸 때 이렇게 써요. 20이라고. 세계는 30이라고 이렇게 해요. 20 보이십니까? 5자 보이세요? 그러죠? 25를 뜻합니다. 그리고 황제 어세라고 하는 세보를 찍습니다. 아마 이 정도를 누군가가 받았겠죠. 이걸 채웠겠죠. 이걸. 고종이 일일이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밑에 보잖아. 밑에 보자가 그런데 밝혀지지 않은 건 뭐냐면요. 고종은 당시에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종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만이 고종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준이 직접 고종을 만났을까? 그러면 이 유임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밝혀질 수도 없고요. 자, 이 그림은 다들 아시죠? 자, 이준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부산을 갑니다. 왜? 나가서. 서울에서 당시에 여기 부산까지는 경부선이 있었을 것이고요. 배 타고 어디로 간다? 러시아 어디? 블라디보스토크 가려고 하는 거죠. 이준이 출발하기 전에 당시에 이상선은 상하이에 있었고요. 상하이에 통보를 합니다. 언제 만나자. 어디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왜? 기차 타고 가자. 기차 타고 가자. 비행기가 없으니까 예? 이거 타고 가자.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만나자. 해서 보게 되면 부산 갔다가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갔다가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누굴 만나고 이중을 만나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면 당시에 전기기관 그 기차가 전시가 돼 있고요. 여기 이 기차는 우리가 그 기차의 폭 있잖아요. 폭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일본은 협궤고요. 우리나라는 표준궤고요. 러시아는 광궤예요. 넓어요. 응? 그러면 일본에서의 그 지금 빠른 기차를 뭐라고 그럽니까? 신간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이 협계다 보니까 그 사찰이 많아요. 투자 비용이 건설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려고 그랬다? 표준계로 바꾼다. 그래서 기찻길을 다시 놓았는데 그 기찻길 이름이 신간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협교에서 표준교로 바꿨던 기찻길이라는 뜻이에요. 신간선. 예? 그러면 이 기찻길은 광궤예요. 이 블라디보스토크 가게 되면 딱 보여요. 넓은 게. 넓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응?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누굴 만나러 갔어요? 푸틴을 만나러 갔잖아요. 뭐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갔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무슨 궤? 표준궤. 러시아는 광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갈아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보안 때문에. 바퀴를 바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다. 바퀴를 늘리는. 그러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 여기. 거기까지도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된다. 아무튼 가는데 언제 도착을 하냐면 이 특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회의 시작이 10일 전에 했어요. 15일부터 회의하기로 했고요. 도착한 날짜는 25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갔을 때에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숙소에 태극기를 거는 거였습니다. 이 갈 때까지는 비밀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에도 당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일본의 영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다 파악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누가 정보복을 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 응? 누구누구 갔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는지는 알지 못했다. 응? 그러니까 비밀로 움직였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우리가 대한제국의 특사예요 하면서 태극기를 내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응? 회의장이 없다 보니 당시에 이게 만국평화회의부예요. 이 기간 동안에
회의 한 달 동안 여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했더니 안타까운 거야. 자기들도 이 평화회의에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 나라 황제의 특사로 왔는데 문전박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우리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외치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고 하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관련된 내용을 기사를 실어주는 겁니다. 이 기사가 27일 날 납니다. 언제 도착했다고요? 25일 날 도착해서 27일자에 신문에 실리는 겁니다. 7월 이준이 죽은 날짜가 7월 14일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신문에 어디에 났냐면 7월 18일자 죽은 지 15, 16, 17, 18 나흘 만에 국내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기자가 회의까지 갔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신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 평림원 검사 이준 씨가 현금 만국평화회의장에서 다 아는 바지만 공지하지만 쭉 나와서 자결했다더라. 자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 지난 뒤에 사세 필연인데 이준 씨가 해외에서 자살하였다 하면 이미 전에 보도한 바이다. 그런데 이종도 자결했다더라. 자, 이 신문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일본의 자길 동경 신문에 실린 것을 토대로 신문 기사가 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신문에 과연 자살이라고 났을까? 신문에 자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게 돼요. 저도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뭐라고 하냐면 단상에서 배를 갈르고 찬장을 꺼내서 던졌다라고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사실로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시 독립운동계는 김구가 연설할 때도 반드시 이준을 얘기했다. 누구처럼 독립운동해야 된다? 이준처럼 해야 된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할 각오로 해라. 죽을 각오로 해라. 독립운동의 화신이 되어갑니다. 이 영향이 언제까지 그 영향을 끼치냐면 45년에 해방되자마자 이준에 대한 추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이승만, 김구, 여운형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추모대회에 명단을 올립니다. 해방되고도 20년, 30년 지난 뒤에도 그렇게 배웠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준의 유해가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준의 묘소입니다. 그래서 50, 60년대에 사람들이 이준의 죽음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으니까 해외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료 수집해라.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해라. 만약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를 갈고 상자 던졌으면 대소특필 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 그럼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다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네? 당일날 7월 14일 날 아침에 이준방을 이상설이 열고 들어갔더니 죽어 있더라. 죽어 있더라. 그런데 이준은 그 며칠 전부터 끙끙 앓게 됐고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장에도 참석 못할 정도로 며칠 동안 호텔에서 나오지 못했다. 호텔에도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데 재미나는 건 그럼 이상설이 나중에 자기가 이 관련한 글을 써요. 그게 이제 이상설 일기라는 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그 이준의 죽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또 안 밝혔다. 응? 이미 독립운동이 화신이 되었는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걸 믿고 싶어 하는데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이건 가짜 뉴스야. 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준과 이상설은 감회장을 합니다. 우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감회장을 하고 한 3개월 지난 뒤에 다시 돈을 가지고 와서 묘비를 만듭니다. 묘지를. 보면 여기 이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글씨는 이상설이 썼습니다. 지금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의 묘소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1977년에 7월 14일 날 승소했기 때문에 70주년을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공동묘지 매입을 했고 세단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동상을 세웠고요. 이 시기는 유해를 가시고 이제 온 뒤인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시 보죠. 일본은 결국은 아까 이제 외교권을 뺏었지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싶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기회만 누르고 있었는데 고종이 해외의 특사를 파견했다. 즉 뭘 어긴 겁니까? 을사늑약을 어긴 거죠. 그렇죠? 모든 외교는 일제를 통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일본에서 만들어냅니다. 이준이 순국하고 난 뒤에 이틀 지난 뒤에 이완용이 뭐라고 했냐면 해외 수사 관련해서 이완용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너 물러나라.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완용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이토의 사주를 받았겠죠. 그러고 난 뒤에 17일 또 그래요. 이제는 왕과 같이 어전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당신 물러나세요. 까지 얘기하게 되고요. 불과 며칠 후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반대를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대리청정한다고 할애를 거행하고 1907년 7월 22일 날 이런 식으로 양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식이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 행사에는 누구는 참석하지 않았다? 순종은 참석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실을 안 쳤고요. 대행을 하고 그 행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쭉 해서 물러나고 난 뒤에 바로 정미조약을 체결합니다. 뭐 했다? 차관을 정칩니다. 이전에는 일제가 외교권을 뺏은 뒤에 설치된 것이 통감부잖아요. 그러지? 그럼 통감부는 어떤 일만 할 수 있어요? 외교 관련한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지? 근데 뭘 하고 싶어요? 내정 간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뭐였을까? 그래서 이또가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거기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응? 그러다가 이 정미조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뭘 만들어? 차관을 만들게 됐고, 차관을 누구를 임명해? 일본이 임명하고요. 그러면 차관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 이제 이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안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이에요. 무슨 법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왜 보안법을 만들었을까? 이 양위 문제 때문에 전국이 다 시끌시끌해요. 응?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잘못된 거야. 의병도 일어나고요. 응? 그런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군대까지 해산을 해버립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다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죠. 응? 이게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1909년에 가서는 사법권 제도도 없애버립니다. 경찰 제도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병합을 이제 해나가는데 병합 뜻이 뭐냐면 합친다는 뜻이에요. 일과 일이 합친다는 뜻이에요.
식민지가 아니다. 동등한 걸로 포장하려고 이 조약 이름이 한일 병합 조약이에요. 물론 정식 명칭은 이란이지. 우리가 한이라고 하지만 이란 병합 조약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게 그 조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사인했냐면 장시 총리대에선 이완용과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서로 간에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종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최종 책임자가 누구야? 그렇죠. 순종이잖아요. 그럼 순종이 뭐가 필요해? 유임장이 필요해요. 니들이 내 대신 사인하라. 이거예요. 근데 을사늑약은 그런 절차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애들한테 박재순과 박재순한테 그래 이런 내용에 네가 대신 도장을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약은 무효다. 그런데 이 병합조약 할 때는 절차를 따릅니다. 요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는 허락한다. 응?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고요.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26년에 순종이 죽는단 말이야.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다? 난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 순종이 사인했던 걸 다 보자. 요게 사인했던 게 누가 혹시 대리 사인한 거 아니야? 이것을 또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 아무튼 이런 절차 형식을 밟고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날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지도가 같은 색깔로 된 거죠.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때가 유일합니다. 고려가 멸망한 건 누가 멸망한 거예요? 왕씨족이 멸망한 거잖아요. 그죠? 신라가 멸망한 건 누가? 김씨족이 멸망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5천 역사에서 나라가 망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요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왜 망했을까? 또 이 국망에 대해서의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이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다는 말은 이것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뭐가 문제 있었는지 그래야 다음에 똑같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역사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그 중에 마지막 자기의 할 일이었다. 마지막 일이었다. 응? 그들이 불행했던 것은 성사시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빠져 죽는데 뭐라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종이 선택했던 최종의 선택이 헤이그 특사였던 것이고, 근데 헤이그 특사는 이러저런 상황 하에서 들어가지도 못했고 발언권도 얻지도 못했고 유야무에 끝냈고 거기에 특사로 갔던 이주는 죽음으로 돌아왔다. 9월 30일 날이니까 여기서 보면 사진을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숨겨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준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군가가 유해를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준의 아들은 하나 있었고요. 그 아들은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유해를 받아서 내렸을까? 제가 2007년에 아까 제가 보였던 이준과 관련 책을 쓰면서 어떻게 공교롭게 맞춘 건 아닌데
그 해년도에 2007년에 제가 책을 그 이중관리 책을 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연락이 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때에 제 연구실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족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이 이준 집안의 사람이다. 족보를 그래서 면밀히 봤죠. 실제 그래서 이준의 유해를 찾아오려고 하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이 누가 어떤 뭐 피부체나 뭐든지 간에 나라에서도 찾았고요. 그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내렸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누가 서운을 받느냐. 서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여기 보게 되면 62년도에 서운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았어요? 상훈법이 만들어진 게 1962년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게 되는 거예요. 48년에 해방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독립운동가를 대우할 수가 없었다. 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1962년에서야 독립운동가를 포상을 한다. 왜 못했을까? 그리고 이 시기는 누가 통치 시기예요? 박정희 때죠.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날 정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62년에 박정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1963년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본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바로 다음 해에 독립운동가를 포상할게. 자, 이것은 뭐다? 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거를 좀 역사를 좀 크게 보자고. 이게 역사는 참 무서운 게 인조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위를 잇지? 인조 다음에 누가? 효종이 등극을 하죠. 근데 효종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 위에 누가 있었고? 자, 소현세자가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나 전부 다 어디로 끌려간다? 어디로? 청나라 얘기하면 안 되고 어디? 심양. 심양 어딘지 아시죠? 청나라 수도가 어디죠? 베이징이잖아요. 근데 왜 심양으로 끌고 가요? 당시에 청나라의 나라 이름이 뭡니까? 후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그 후금은 뜻은 누구의 뒤를 이었다? 금나라 뒤를 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금나라는 무슨 족이야? 여진족이죠. 그러면 청나라는 무슨 족?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후금이라 할 수 없잖아. 그 만주족이 무슨 족이다? 여진족인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발해는 누가 세웠다? 대조영이 무슨 족과? 무슨 족? 무슨 족? 말갈족. 말갈족은 무슨 족이다? 여진족인 거예요. 결국은 이 만주 지역, 이게 만주야, 그죠? 만주를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터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만주족은 이 만주적인 거예요. 그들이 이름이 뭘로 불리기도 하고 여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 뭘로 불리기도 해? 말갈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거란족과는 달라요.
예?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만주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 국가를 다 통합을 해요. 통합해서 세운 나라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후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금이야. 그런데 그때 후금이었을 때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심양인 거예요. 심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조의 자식이 3명 전부 다 심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끌려가고 김상원도 끌려가고 최명희도 끌려가고 그리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명길이 갈 때 뭐라고 무슨 시를 읊는다? 김상훈이. 다시 보자. 예.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근데 최명길은 얼마 있다가 죽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소현세자가 죽습니다. 인조가 내 두 아들이 잘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복림은 뭐하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발전된 도시였단 말이죠. 서구문을 받아들이고 발전되다 보니까 소현세자는 이제 뭐가 될 사람이야? 왕이 될 사람이니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구상을 하게 돼요. 구상을. 그러면 인조로서는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복림이 마음에 들겠죠. 응? 왜냐하면 인조가 어디서 남한산성에서 항복하잖아요. 자, 남한산성에서 그 싸움을 하는데 당시에 청나라가 어떻게 항복을 받아냅니까? 그건 항복의 예식이에요. 당시에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이었고, 예, 고립했다.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겨울이고 식량이 바닥나면 얘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그때 인조한테 마지막으로 올린 음식이 백숙이었고,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에 백숙집이 많은 거예요. 예? 남한 백숙 많잖아요. 예?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309고드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을 향해서 절을 몇 번 한다? 절을 몇 번 한다? 3번을 해요. 3번을 하는데 일어나지 않고 다시 또 한 번, 2번, 3번 이마를 찧어요. 그래서 총 몇 번 하게 된다? 9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9고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항복을 하고 난 뒤에 인조가 소현세자가 죽고 복림이 왕이 올랐습니다. 자, 복림은 처음으로 제시했던 게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까? 북벌이다. 왜? 그래서 별무반을 만들잖아요. 원수 갖겠다.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가 어디를 쳐들어와요? 청을 쳐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 청에서는 조선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대가 조총 부대예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청을 무너뜨리려고 군사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보내? 청나라를 도와주러 그 군대를 보내요. 북벌하려고 그랬을까? 명분이에요. 왜냐? 효종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2번째 아들이고요. 자기 형이 죽었다 하더라도 소현세자한테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왕순위 1순위예요? 그 아들이 1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권력을 잡는 데서 뭐가 부족하냐면 정당성이 약해요. 정당성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력도 약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왜 왕이 됐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결집시켜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그게 제시했던 게 뭐다? 북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 맞아, 네가 하는 게 맞아.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효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왕위를 잇는다? 현종이 어려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논쟁? 예손 논쟁이 벌어져요. 왜? 예손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효종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그 문제예요. 그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효종을 왕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도 4.19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 4.19 여기 있네. 4.19를 뭐라고 그럽니까? 4.19 혁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961년에 5.16 뭐라고 그랬어요? 혁명이라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제2공화국이 탄생이 돼요. 그죠? 몰아내고 이승만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럼 정당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혁명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걸 혁명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95년에 아니야 5.16은 뭐다? 쿠데타야 하니까 4.19는 뭘로 바뀌어요? 혁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어떤 시각으로 역사 보냈다 역사 내용이 달라진다. 응? 네,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아무튼지 간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박정희의 61년 5.16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야 돼요. 내가 왜 권력을 잡았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 네가 하니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시했던 것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요.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이고요. 그 다음에 66년부터 시작했던 게 생활운동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잘 살기 운동으로. 그러니까 전부 하나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권력이 정당성이 결여하게 되면 거기에 명분을 찾게 된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62년에 처음으로 독립운동가를 포상을 이때 해요. 이제 그 정권에서는 하지 못했다. 나는 한다.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왜 못했느냐? 결국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독립운동 합니까? 미국에서 하잖아요. 국내 기반이 없어요.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임시정부 봉대한다고 야단 난리가 났어요. 국내가 전부 다. 그 영향을 46년 초반까지 그랬습니다. 임시정부 봉대한다고 모든 무슨 행사도 엄청 일어나고요. 하지만 점차 뭘로 간다? 단독으로 가면서 임시정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인기는 높았고요. 점차 이 권력이 이승만한테 넘어오긴 하지만 이승만은 국내 기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7.1 문제도 한번 더 생각을 하자고요. 국가를 통치한 사람이 없으면 국가 통치하지 못해요. 해외에서 왔던 사람은 뭘 몰라요? 국내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정이 들어오지만 미군정은 조선을 알지 못했다.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뭐만 막으면 돼요? 공산하면 막으면 된다. 응? 공산주의만 막으면 된다. 왜? 그 위에 소련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제부터 공산됐고 두 번째로 공산된 공산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 다음에 49년에 중국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산주의 확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통치했던 사람을 그대로 기용을 하게 돼요. 누구들을? 친일파들을. 필요에 의해서. 이 미국한테는 민족 문제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도 결국은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 뭘 하지 못해요? 독립운동가를 포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준이 뭘 받았다고 이게? 대한민국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등급이 대한민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장, 그 다음에 독립장, 그 다음에 애국장, 그 다음에 애족장, 그 다음에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이 있어요. 건국표장과 대통령 표창은 훈장이 아니에요. 종이로 주는 거지. 예?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받을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운동해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던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의 화신으로 얘기했으니 아무튼 이준은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기를 만한 후손을 찾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고 왔던 거 보면 족보를 보니 이준이 고향이 북청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길래 이 사람이 자식이 그 아버지가 태어났던 시간과 이 정황을 딱 했더니 안 맞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 하에서 후손 아닌 후손이 유해를 모시고 내려오게 됐고요. 그런 세월이 지금 60년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어떻게 이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사실로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 자체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다. 아무튼 해외에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구하려고 하다가 죽음으로 왔다 그 자체도 의미가 역사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의미가 있을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안중근이 있는 것이고요. 안중근 유해를 모셔오지 못했다. 끝. 가세요.